우리 이전 시간까지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죠. 자, 이 시간부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331페이지 보시면 먼저 용익권 등기가 먼저 나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말하는 거죠. 기본 강의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도 이제 배운 내용이다 보니까 좀 익숙한 내용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권 있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서 수목 또 건축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죠. 그러면은 이제 소유자가 갑이면은 소유자 갑과 이제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지상권자와 이제 공동 신청하겠죠. A 앞으로 이제 지상권 설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갑 소유자와 이제 지상권자 공동 신청해서 이루어지겠죠. 자, 넘기시면 332페이지에 개요해가지고요.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우리 그 민법상의 제한 물권들은요, 다 타물권이에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제한 물권이 설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제한 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제한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타물권이다. 타인의 이제 토지. 자, 전부에 대해서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일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죠. 보상용해서 용익권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또 네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요. 용익권은 서로 배타적 권리예요. 배타적 지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중에 지상권이 설정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용익권 중에 중첩적으로 이중으로 가능한 것은 지역권 뿐인 거죠. 그래서 이중에 지상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권은 밑에 보시면 지상권 설정 후 기존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을 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지상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후에 건물이 멸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사용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 또 있던 건물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요.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는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등기부를 보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뭐냐. 자,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신청 정보, 필요적 신청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필요적 신청 정보,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자, 먼저 방가를 1번 보시면 필요적 신청 정보로서요. 목적, 수목소의 목적이냐, 건물소의 목적이냐, 목적을 반드시 적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범위 이제 일부인 경우죠.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같은 거는 자, 일부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부의 범위를 여기다 적게 되죠. 범위를. 근데 이 범위를 적게 되면은 여기를 뭐 동남쪽으로 몇 메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이렇게 한글로 적게 되면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요. 여기다 일부였을 때 범위를 적게 되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정확하게 이것을 나타내주는 이제 도면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은 범위 적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 줄에 있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그 일부를 나타내주는 그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지적도, 도면을 첨부한다. 그럼 이 도면은 원래 등기기록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도면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빠져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도면과 등기부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되겠죠. 이 하나의 세트, 한 세트의 등기 기록을 이루어지니까 이 도면을 이제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면도 영구히 보존한다. 우리가 등기 기록할 때 앞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구 보존 장부. 우리가 등기 기록 그러면 등기부와 등기부 부속 서류. 원래 등기부에 들어가야 되지만 나와 있는 서류. 등기부 부속 서류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방가를 2번 임의적 정보로는요. 존속기간. 자, 기간은 언제나 다 임의적이라고 했습니다. 기간이 없으면은 다 민법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기간 옆에다가 요 정도만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있네요. 두 번째 줄 동그라미 기억에 오른쪽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은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는 거죠.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는 것은 영구 무한으로도 가능하다. 영구 무한 가능하다. 불확정 기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요 내용만 알고 구체적인 예로 나와서 틀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영구무한, 불확정 기간이잖아요. 이 수목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 그러면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불확정 기간, 영구무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가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수목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영구무한이 가능하다. 2번 보시면 치료 있는데요. 치료도 이제 임의적이죠.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도 하나의 특약사항들이에요. 우리가 임의적 정보들은 이제 특약사항들인데 치료도 임의적 정보다라는 거죠. 자, 넘기시면은 양가로 3번에 특징해가지고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이럴 때는 지적도,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그리고 2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지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없지만 3번 보시면은 한 필지 일부, 즉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필할 필요 없이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4번 이중의 지상권은 안 된다.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되게 되어 있으면 비록 이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용의권들끼리 할 수 없는 이제 후등기 저지력이 발생하는 거죠. 맨 밑에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2번 보시면은요, 상하 범위를 정해가지고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토지에 지하 200m에서 300m까지, 지상 200m에서 300m까지. 그래서 상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죠. 우리 구분 임차권, 구분 전세권 이런 건 없습니다. 구분 지상권만 있어요. 상하 범위를 정하여. 다만 네 번째 줄 보시면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는 안 되죠. 수목은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수목 소유 목적 구분지상권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요, 범위를 다르게 하면 어떻습니까? 중첩적이지 않으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A한테 설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B한테 설정하고요. 이건 중첩적이지 않으니까 가능하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A한테 설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B한테 설정하고 이건 가능하겠죠. 중첩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범위가 다르더라면 이 두 개 이상의 부분지상권도 가능한 거죠. 마지막 줄에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범위 내에서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구분지상권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첨부 정보 해가지고요,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도면은 평면 도면이기 때문에요, 지표면만 나오지 지상, 지하의 공간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표면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도면을 가져가야 되지만은 구분지상권에 있어서는 도면을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도면에 나오지도 않으니까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지상권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지역권이 나오죠. 지역권. 지역권은 약간 독특한 이제 권리예요. 우리가 물권 그러면은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이지만은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 구성한다는 거죠. 우리 민법이. 그래서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한 필지 토지 일부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밭이 있는데 밭에 이제 물을 대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지하수를 판다. 그러면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X 토지가 있고, 을이 소유하는 Y 토지가 있고, 병이 소유하는 Z 토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집집마다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밭농사를 위해서요,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여기다가 우물 하나 파가지고 어떻습니까? 갑도 이용하고, 을도 이용하고, 병도 이용하고, 다시 말해서 X토지 일부를 넣습니까? 일부를 이제 Y토지를 위해서, Z토지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의 지역권은요,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로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 필지를 이제 전제로 하는 거죠. 두 필지상의 토지를. 그럼 이때 타인의 토지의 편익이 이제 제공된 토지, 타인의 토지 편익에 제공된 토지를 우리는 승역지라고 하고요. X 토지가 승역지가 되죠. 또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이 토지를 우리는 요역지라고 하는 거죠. 요역지. Y 토지는 요역지가 된다.
그럼 우리가 지역권은요, 지역권 설정은 지역권 설정 계약에서 이루어질 텐데, 이제,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될 것이고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할 텐데, 다만, 공동 신청에 의해서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듣기를 하는데, 지역권은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지역권 설정 이렇게 쓴 다음에 사람, 을을 적는 것이 아니라요. 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요역지, Y토지를 적는다는 거죠. Y토지. 요역지를 적는다. 그러면 요역지에도 어떻습니까?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공시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요역지는 지금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사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Y토지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어떤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느냐? X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승역지를 적는 거죠. 그러니까 X토지는 Y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고 또 다시 말하면 Y토지는 요역지로서 X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동일한 등기죠. 동일한 등기니까 우리가 갑과 을이 두 번 신청할 필요 없고요. 승역지의 공동 신청에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면 요역지에는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는 거죠. 두 번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지역권 등기죠. 자, 먼저 지역권의 개념은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시니까요. 밑에 보죠. 특징 보시면요.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되는 거죠.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이 토지가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과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요역지 소유권과 항상 부종 수반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정에게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역권도 당연히 함께 이전되는 거죠. 지역권은 따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함께 이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당연히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부종하여 이전되고요. 그래서 지역권을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 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밑에 이제 불가분성에 관한 내용이죠. 만약에 이 요역지가 A, B, C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을 때요. 그러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 토지에 대해서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또 C가 3분의 1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A는 지역권이 있고 B, C는 지역권이 없다. 이 말은요. A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토지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권이 없다는 것은 이 토지가 지역권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하는 토지, 요역지가 공유지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지역권을 갖든지 모두가 지역권을 갖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지 누구는 지역권을 갖고 누구는 지역권을 뭐 갖지 않고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역권을 취득해 버리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고 모두가 지역권이 소멸돼야 지역권은 소멸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지역권이 소멸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분성이죠. 자, 2번 보시면요. 요역지는 어떻습니까? 이 토지가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는 항상 한 필지 전부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승역지는 어떻습니까? 한 필지 일부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일부여도 상관이 없고요. 3번 보시면요. 우리 지역권은요.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사람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을 인역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인역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을 파가지고 이 토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 토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 토지 옆에 있는 토지를 위해서도 물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권에 있어서 승역지와 요역지는 인접할 필요가 없죠. 지역권 설정 계약에서 얼마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 간에도 설정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갖는 거죠. 3번 보시면은 인접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2중, 3중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갖는다. 또 지역권의 목적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수지역권, 통행을 위한 지역권이면 통행지역권. 그래서 그 목적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비한정적이다.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종성, 수반성, 그리고 불가분성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배타성이 없는 거죠. 배타적이 아니라 공용적 성질을 갖는 거죠. 공동사용권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중으로도 가능하죠. 자,
신청 정보 보시면요. 필요적 정보에서 목적. 목적은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을 줬고요. 2번 보시면은 범위.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승역지를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때는 범위를 줬고요.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범위를 정확히 보여주는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지적도를 첨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어떻습니까?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요역지. 그리고 나머지 방가루 2번 보시면 임의적 신청 정보는요. 특약사항들은 전부 다 임의적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존속기간. 여기는 없지만 존속기간도 이용구무한이 가능해요. 이 우물이 마를 때까지 이용구무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존속기간은 또 임의적인 것이죠. 치료 이런 것도 다 임의적입니다. 무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없지만 뭐 특약사항 이외에도 존속기간, 치료, 그 사용료죠. 이런 거 다 임의적이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신청은요. 신청은 누가 하겠습니까? 설정자와 지역권 설정자와 지역권자가 공동 신청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때 지역권 설정자는요. 반드시 지역권 설정자는 승역지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요. 승역지의 소유자가 P라는 사람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30년간 지상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면 자기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자는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요. 또 지역권자도 마찬가지죠. 이 토지는 원래 Q가 소유하는 토지인데요. Q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인데 이 사람이 30년간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 사용권자도 없습니까?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토지의 사용권자들도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닌 그 토지 사용권자들도 지역권 설정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소유자가 설정을 할 때는 주등기로 할 때지만 이 토지에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하면요. 지상권 밑에 부기등기로 지역권 설정을 하겠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권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상권 밑에 부기등기로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있죠. 토지 소유자 이외에 요역지의 사용권자들이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하게 되면은 승역지의 소유자가 아닌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어떻습니까?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부기등기로 하게 되겠죠. 3번 보시면 한 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요.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합니다. 여러 개. 그러니까 한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를 승역지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 필지를 승역지로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지역권을 설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 승역지 소유자들이 다 등기 의무자로서 지역권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각 소유자별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을. 그리고 지역권도 용의권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요 토지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데 이 토지가요. 갑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P, Q, R 세 사람이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권도 어떻습니까? 전부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지분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한다고 하더라 습니까? PQR 전부에 대해서 전부가 지역권을 설정해야 되겠죠. 3분의 2만 PQ만 해가지고요. 3분의 2만 지역권 이렇게 설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공유지였을 때는 이 사람들이 모두 등기 의무자가 돼야 되겠죠. 지분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요. 4번 보시면 좀 전에 설명했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로 하지만 소유권 이외의 자가 지역권을 설정하면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그 지상권 밑에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죠. 소유자가 따로 있고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하면 지상권 밑에 부기등기를 한다. 실행에 있어서요. 승역지는 없습니까? 그냥 앞에서 공동 신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자와 지역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역지 등기 기록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직권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물론 X토지하고 Y토지가 어떻습니까? 관할, 둘 다 하나의 등기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을 때는 둘 다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동 신청해서 X에 대한 지역권 등기하면서 Y토지에 대해서 직권으로 지역권 등기,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하면 될 텐데 X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지만 Y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으면 Y의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직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관할이 없으면. 이럴 때는 이제 관할 등기소에 통지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흔치는 않겠죠. 그래서 관할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직권으로 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한다는 거죠. 이런 직권으로 하는 등기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직권. 자, 그러면 지역권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권이죠. 전세권. 전세권은 이제 개념이요. 이제 용익권적 기능, 담보권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또 건물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자, 용익권이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점유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나아가 그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여기까지의 정확한 거죠. 사용 수익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면 그냥 반만 설명한 거죠. 사용 수익하고 그리고 그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용익권과 담보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이것도 용익권이기 때문에 특정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그러나 네 번째 줄 보시면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공동신청이죠.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넘기시면 또 이제 신청 정보에서요. 항상 필요적 정보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자, 전세권은 담보권적 개념 때문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전세금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전세금.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금. 전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전세금을 기록을 해야 되죠.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범위를 기록하고요.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도면을 가져와야 되겠죠.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동그라미 기억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 보시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도,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도면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나 니은처럼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 민법에서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디귿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집합 공부 시간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적 신청 정보에서요, 존속기간, 모든 존속기간은 다 임의적이라고 했죠? 임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특약사항들은 다 임의적이라는 거죠. 임의적. 자, 3번 보시면 오른쪽에 전세권 이전할 수 있죠. 전세권 이전하게 되면 습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니까 부기 등기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고, 갑이 최초의 소유자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자, A라는 사람이 전세권자다. 그러면 A 앞으로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겠죠. 설정. 전세금이 5억이다. 5억 이렇게 하겠죠. 이 전세권을 A라는 사람이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B에게 이전한다. 이전이 돼요. B에게 이전하면 부기 등기로 하게 되겠죠. 부기 등기로. 현재 전세권자는 B가 되기 때문에 전부를 이전하게 되면 A는 더 이상 전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는 그대로 두면서요. 종전의 전세권자 표시 여기만 이제 한 줄로 그어서 말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로 하고 종전 권리자 표시는 이제 말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전세권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 있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전세금이 5억인데 어떻습니까? B한테요. 이제 1억만을 이전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B에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럴 때는 전세권도 5분의 1이 이전돼야 되겠죠. 그러면 5분의 1만 이전되기 때문에 A를 말소 표시하면 안 되죠. A도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금 일부 양도하면은 전세권도 일부가 이전될 텐데, 그러면 전세권의 일부 이전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가능하냐에 있어서 우리가 담보권은 어떻습니까?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용익권은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2년이다라고 하면은 그 2년 동안에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고 담보권적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용익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지분 이전이 안 된다는 거죠. 지분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상태에서는요, 지분 이전이 안 돼요. 그러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적 기능에 소멸을 하죠. 그런데 아직 전세금을 받기 전이면 어떻습니까? 담보권적 기능은 아직 남아있고요. 용익권적 기능이 일단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전세권은 일단 소멸을 하게 되는 거죠.
전세권은 소멸을 해요.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으니까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담보권적 기능을 위해서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등기는 유효한 거죠. 아직. 등기가 유효해야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때의 등기는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기능 없이 오로지 담보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거의 저당권과 유사한 등기가 되는 거죠. 오로지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등기가 됩니다. 전세권 등기예요. 따라서 저당권이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전세권, 용익권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분 이전이 가능하겠죠.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등기는 언제만 가능합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서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해야 지분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원래 2년이었는데 1년 있다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년이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할 것이고, 그러나 아직 돈을 5억을 받기 전이니까 아직 담보권적 기능은 남아있어요.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지분 이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분은 용익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지분 이전이 안 되고, 용익권적 기능이 다 소멸하면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전세권이라면 지분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때, 반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때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죠. 다만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2번 보시면은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안 돼요. 만료 이후에만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다만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이 됐어요. 이때 소멸은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됐다는 거죠. 그럼 전세권을 일단 소멸할 것이고요. 그래서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하여 전세권이 소멸되면은 이때는 이제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전세권은 지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전세권 변경 등기예요. 전세권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전세금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전세금 변경, 이렇게 전세권 변경 등기죠. 존속기간이 있으면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존속기간. 이런 것들이 변경 등기가 되겠죠.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금을요. 증액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경 등기 시간에 우리가 뒤에서 하는 거죠. 증액을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이제 이해관계가 될 테니까 이 사람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보시면요.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을 감액을 합니다. 자, 감액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액을 하면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저당권자가. 이걸 증액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증액을 해버리면 이것은 이해관계 되겠지만, 감액하는 경우는 이해관계는 아니겠죠. 그래서 1에 1 해가지고 7억으로 증액할 때는 이해관계이지만, 감액할 때는 이해관계는 아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전세금에 감액을 하면서요. 3억으로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감액을 할 때는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감액을 했으니까. 그래서 3억으로 이제 줄이면서요. 근데 원래 전세기간이요. 원래 2년이었어요. 2년 있었는데 이 2년을요. 다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돼서 이제 소멸해야 되는데요. 이 연장을 해버립니다. 2년을.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B의 입장에서는요. 3억보다는 3억으로 연장해서 남아있는 것보다는 2년이 돼가지고 만료가 돼버리면 전세권이 소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액보다는 없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소멸해야 될 것이 감액을 통해서 계속 존재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액 그 자체로는 그 자체가 있으면 등기상 이해관계는 아니지만은 감액과 함께요.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있죠. 감액과 함께 존속기간을 연장해버립니다. 감액을 하면서 연장을 해버리면요. 이때는 B가 손해보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액하면서 동시에 연장을 할 때는요. B의 승낙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액은 승낙서 필요 없지만 감액과 함께 연장할 때는 이해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요 정도 보시고, 요 정도 보시고. 근데 이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4번 보시면요. 전세권의 범위를 17층에서 3층으로 합니다. 17층과 3층이 만약에 17층과 3층은 없습니까? 완전히 범위가 틀려져 버리죠. 그래서 17층을 3층으로 하는 변경 등기는 그 전세권의 목적물 자체가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질적인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변경 등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소하고 다시 17층을 말소하고 3층에 대해서 다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죠. X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됐습니까? Y에 대해서 등기가 됐어요. 전혀 다른 물건이. 그러면 Y를요, X로 변경 등기 형식으로 고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101번지고, 여기가 102번지인데, 계약은 101번지로 했는데, 등기는 102번지가 됐을 때요, 이거 잘못됐네 해가지고, 이것을 경정 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질적인 불일치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말소라고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세 목적물이 17층을요, 3층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세 목적물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 등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세권에 대해서요, 주요 내용들을 우리가 또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임차권 등기죠, 임차권. 자, 임차권은 우리 민법에서 채권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임차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3자, 그러니까 채권,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임차권을 취득은 하지만은요, 채권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임차인들의 어떤 지위 안정을 위해서요, 채권이지만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등기를 통해서 공시했으니까 이제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그 임차권 등기 절차죠.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신청 정보에서 필요적 정보에서요, 우리가 임차권은요,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돼요. 차임이 없으면 무상이 돼가지고 사용대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임대차가 안 돼요. 따라서 차임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돼요. 차임. 물론 세 번째 줄 보시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증금만 지급하는 채권적 전세가 있죠.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전세는 아니고 보증금만 지급하고요, 따로 월세를 주지 않는 채권적 전세예요. 그럼 월세를 주지 않잖아요. 임대차는 임대차죠. 그러면 월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차임을 기록할 수는 없고요. 이럴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보증금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거니까요, 여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원칙적으로는 차임이 있어야 되고 차임을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2번 보시면요,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를 할 때는요, 임대차 기간이 단축이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도 어떻습니까? 영구무한으로 가능해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는 10년이라는 상한선이 있죠. 전세는 존속기간에 상한이 있습니다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은 원래 상한이 없어요. 영구무한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 임대차, 처분 능력 권한이 없는 자가 할 때는 일정한 기간으로 단축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 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가로 2번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라는 거죠. 모든 존속기간은 다 임의적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확정 기간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3번이요. 보증금은 어떻습니까? 임의적이죠. 보증금 없는 임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차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임은 기록하지만은 보증금 없는 임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임의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미리서 임대인이 동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미리서 동의를 했으면 그것도 신청서에 제공을 하면은요, 그 등기부에 이미 다 동의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임차권 양도할 때는 따로 임대인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 없죠. 이미 다 동의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 자체에 대해서 이미 임차권 양도나 전대에 대해서 임대인 동의가 있으면은 그 뜻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뜻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직 동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임차권 이전, 임차물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따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등기부에 이것이 동의가 있다는 것이 기록돼 있으면은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전대할 때는 따로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있으면은 동의가 있으면 이것도 제공하라는 거죠. 그게 다 임의적이죠. 있으면 하라는 거죠. 있으면. 자, 오른쪽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임차권 이전 등기 가능하죠. 이전 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할 것이고요. 소유권 유예 권리니까 부기 등기를 할 것이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따로 등기부에 동의사항이 기록되지 않으면은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정대할 때는 두 번째 줄이죠.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공동신청이니까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아니죠. 임차인이죠. 임차권을 양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차권의 권리증. 이게 등기표 정보죠. 권리증 제공해야 되겠죠. 공동신청이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그냥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죠.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니까 주택 임차 임대차를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예요, 점유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랄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죠. 점유뿐만 아니라 점유에다가 이제 주민등록.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은 점유와 주민등록이 있으면 이 자체로 어떻습니까? 대항력을 간다는 거죠.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 자, 그런데 보증금이요. 이제 대항력 플러스 이제 확정일자에서 보증금이 확정일자에서 우선 변제권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한 1억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임대차가 다 만료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만료가 됐을 때 보증금이 없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죠. 비워주면 되잖아요. 비워주면 돼요. 보증금이 없으면. 근데 보증금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보증금이 있어요.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거죠. 자,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는요. 자,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라고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동시행 한명권에서 계속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를 못 가는 거죠. 이사를 갈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점유와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사를 못 가요. 이사를 가는 순간 대항력이 소멸되면 우선 변제력도 소멸돼 버리기 때문이죠.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사를 갈 수가 있겠죠. 등기에서 공시되고 있으니까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계약기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은 나 이사 가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요. 법원이었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나 이사 가게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이걸 받아주게 되면 너 이사 가게 해주겠다 해서 받아주게 되면 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요. 이것은 촉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법원이 촉탁하는 거죠. 촉탁에 의해서 이제 등기관이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등기가 됐으니까 이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보죠. 자, 1번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죠. 보증금이 있었을 때가 문제가 되죠. 보증금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에는요. 임차주택의 소재재. 자, 주택 소재재예요. 부동산 소재재. 항상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재판이라든지 등기소 같은 경우는요. 다 부동산 소재지 법원. 관할권은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주소지, 임차인의 주소지 나오면 틀립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그 부동산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관할법원에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요, 3번 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촉탁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촉탁에 따른 등기라는 거죠. 촉탁에 의한 등기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렇습니까? 원래 있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을 그렇습니다. 보증금 우선 변제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등기가 되면서 그때 새롭게 취득하는 건 아니죠. 원래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6번 특히 잘 기억하세요. 6번.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등기 넣습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요.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고 오로지 담보적 목적을 위해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위해서 하는 등기가 되는 거죠. 등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기 때문에 임차권이 이미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되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거의 담보적 효력밖에 없죠. 담보적 기능밖에 없어요. 담보적 기능만 갖는 등기죠.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용익권적 기능과 담보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겠지만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우선 변제를 위한 오로지 담보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소멸했기 때문에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요. 임차권 이전 등기나 임차물 전대 등기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 그러니까 그 6번 뭐죠?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어요.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나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넣습니까? 이것도 만료를 전제로 해서 담보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등기예요. 따라서 임차권은 소멸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등기를 기초로 만료된 이후에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아서 가지고 있는 등기. 그러니까 요때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해줘가지고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전세권과 유사하게요. 용익권적 기능은 임차권의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고요. 보증금에 대한 담보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등기인 거죠. 따라서 이 등기를 기초로는 임차권 이전 등기는 임차물 전대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임차권은 이미 소멸했기 때문이죠.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임차권 이전, 임차물 전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담보권의 등기죠. 담보권. 담보권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죠. 저당권. 자, 저당권은요. 저당권 설정자 보통 이제 처분권자인 소유자가 되겠죠. 물론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이제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저당권자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설정자가 되는 거죠. 보통 설정자가요. 보통 일반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에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채무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들이 돈을 빌리는데 어머니 또는 아버지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자기 부동산을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어떻습니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설정자는 이 사람이 채무자일 수도 있고 물상보증일 수도 있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이제 부종 수반성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당권자는 이제 채권자야 되는 거죠. 채권자. 그래서 설정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에서 이루어지고 공동 신청에서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자, 저당권 등기와 관련해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거는 담보권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부동산 일부는 안 되죠. 부동산 일부는 용익권만 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필요적 신청 정보에서요. 여기서는 피담보 채권액이 있어야 되죠. 채권액. 그래서 X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3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3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으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 X 부동산에 대해서 씁니까?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럼 이것을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억 원의 채권을 위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갖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옆에다가 3억 원의 채권을 위해서 이제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은요,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채권의 존재를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종속이죠. 채권을 이전하게 되면 저당권도 항상 함께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채권은 우리는 피담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이니까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피담보 채권액을 기록하겠죠. 채권액을 기록하는데요. 이 피담보 채권은요, 이 채권은 항상 금전 채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건 인도 채권과 같이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채권이 아니면요, 이럴 때는 그 평가액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2번 보시면 채무자는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설정자와 채무자가 따로 있었을 때 채무자 표시하고요. 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하지 생략할 수가 없다는 거죠. 3번 보시면은 만약에 이 저당권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즉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권리도 표시하는 거죠.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이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하나만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제 공동저당권이 되겠죠. 그러면 공동저당은 설정을 할 때 씁니까? 이 두 가지가 공동저당 관계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공동저당의 목적물이요, 5개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등기부에 다 기록하기가 힘드니까 이럴 때는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즉 5개 이상일 때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임의적이에요. 1번 보시면 무슨 변제기. 자, 무이자일 수도 있죠. 돈 빌려줄 때. 그러니까 이자나 변제기는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이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은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여기 뭐 3억 해가지고요. 저당권이 B에게 이전됩니다. 저당권이 이전돼요. 자, 이전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부기 등기로 할 것이고, 전부가 이전이 되면은요, 더 이상 A는 저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소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부만 이전을 해요. 채권을 1억은만 이전을 합니다. 그럼 저당권도 어떻습니까? 3분의 1만 이전이 되겠죠. 자, 저당권은 이렇게 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죠. 또 저당권 이전 등기도 먼저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저당권은 채권 없이 저당권만 이전할 수도 없죠.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는 뜻을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2번 보시면 채권 일부를 양도합니다. 또 일부만 대입변제. 대입변제는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양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양도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을 일부에 대해서 채권 일부 이전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분이 또 이전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일부 지분만 이전될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채권액을 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만의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전세권이 이제 저당권의 변경 등기인데요. 변경 등기. 자, 만약에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2층 건물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음식점 영업을 합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음식점이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한 축을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자, 그러면은 이때 음식점이 이제 3층까지 증축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3층짜리 하나의 건물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2층짜리 하나고 3층짜리 하나, 2층짜리 하나고 또 1층짜리 하나 두 개의 건물이 있다고 봅니까?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음식점 건물인 거죠. 그래서 이 3층이 어떻습니까? 이 2층 이게 기본적인 부동산이었습니까? 부합이 되는 거죠. 부합.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죠. 하나의 건물. 자, 그러면요 2층 건물이 어떻습니까? 3층 건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미칩니다. 우리가 저당권이 미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원래 2층짜리 요것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해요. 그러면은 저당권이 미친다는 것은 원래는 2층짜리 여기에 대해서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부합물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3층 전체까지 저당권이 미친다는 것은 이 전체를 경매에서 이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층 건물이 3층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표제부를 고쳐야 되겠죠. 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습니까? 2층에서 3층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겠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물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부터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요 원래 2층에 미치는 것이 3층이 부합이 되면은 당연히 미치는 거예요. 당연히 3층까지 미치는 것이지 여기다가 1에 1 해가지고요 원래 2층이었는데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가 이제 3층까지 미친다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하면은요 당연히 저당권은 3층 전체까지 미치기 때문에 이럴 때 2층에서 3층까지 미친다라고 부기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없이도 당연히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 보시면요. 먼저 1번부터 보죠. 저당권의 변경 등기도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변경 피담보 채권액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동 신청해서 합니다. 자, 이때요. 2번 보시면은 방금 설명했던 건 2번이에요. 종래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증축된 현존 건물에 미치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요. 저당권 밑에 2층에서 3층 이렇게 변경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변경 등기를 하여야만 증축 부분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틀린 거죠. 변경 등기 없이도 증축 부분은 당연히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요. 저당권의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 이거는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기본 강의 시간은 했고요. 심화 과정 시간에서도 등기 권리자, 의무자 할 때 했던 것이죠. 했던 것인데 2번하고 3번을 먼저 보죠.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갑이 나중에 A한테 변제를 했을 때는 현재의 소유자 을도 A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도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종전 소유자도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고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요렇게도 공동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동그라미 2번에 관한 내용이죠. 동그라미 3번은요. 저당권이 이전되는 경우죠. 저당권이.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저당권이 이제 1에서 1의 1이죠. B에게 이전돼요. B에게 저당권이 이전됐다. 3번. 그러면 A가 B에게 전부 이전이 됐기 때문에 말소 표시를 하겠죠.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변제한다고요? 양수인. 이 사람이 양수인이죠. 저당권의 양도인이고. 그러면은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변제를 하고요. 양수인과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죠. 양도인은 당사자가 안 돼요. 그리고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부기 등기만 말소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등기로 있는 설정 등기에 말소를 신청하는 거죠.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부기 등기 형식으로 된 이전 등기는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과 설정자가 공동 신청에 의해서 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말소 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는데요. 공동으로 신청할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공동을 할 수도 없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채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 등기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이제 여기가 일반 저당권이 끝나고 이제 공동 저당에 대해서는요, 자세히 알 필요 없이요. 공동 저당은 개념만 좀 보시면 돼요. 2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공동 저당이 되는데 이때 반가로 2번 354페이지 보시면은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동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공동저당권을 우리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고 반가로 3번은 추가적 공동저당은 먼저 하나를 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추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럼 이때 공동저당은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 이런 것들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추가적 공동저당이 된다. 추가적 공동이든 창설적 공동저당이든요. 창설적 공동저당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앞에서 했던 거죠. 담보 목적물이 5개 이상이면은 때는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는 거죠.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들을 등기관이 따로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곳에 기록을 하죠. 그러면 이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등기부 부속소리라고 하고 이 등기부 부속소리하고 등기부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공동담보 목록 이런 것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는 거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35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죠.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은 어떻습니까? 자, 장래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죠.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을 채권 최고액만 정한 다음에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액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럼 근저당권이 되는 거죠. 자, 355페이지 하단 필요적 정보 보면은 이것은 보통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라는 뜻을 기록을 하고요. 채권액 대신에 채권 최고액을 기록할 것이고요. 이때도 채무자는 절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록하고요. 나머지는 다 임의적이에요. 넘기시면 특약사항이라든지 또 존속기간은 언제나 임의적이라고 했죠. 존속기간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그 표 근저당권 설정에서요. 등기 기록에 견본인데 그 밑에 보시면 주 해가지고 각 주 있죠. 주.
주의죠. 이 중요한 거죠. 바로 밑에는 채권 최고액은 언제나 단일하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 이걸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이것을 구분하여 적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많고 채무자가 많은데 그래서 토탈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하지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구분하여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밑에 있는 견본인데 그 밑에 또 주 보시면요.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이 채무자들이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요. 등기 기록에는 항상 채무자로만 기록하는 거죠. 채무자로만 기록하지 연대 채무자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밑에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는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이후에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가 변제가 됐을 때 말소하는 방법인데 일반 저당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보시면요. 질권 등기가 나와요. 질권은 요것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질권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권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저당권. 그러면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뭐라고 하느냐? 이럴 때는 이제 질권이라고 합니다. 질권. 그러면 동산 질권이 돼요. 질권이 이제 설정을 해요. 그럼 이것은 동산 질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산 질권은 당연히 등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동산, 시계 맡기고 돈을 빌려요. 그러면 다 이게 질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당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권리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권리 중에서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저당권을. 그러면은 이 지상권, 전세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요. 그 이외의 권리는요. 다 질권을 설정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당권도 재산적 가치가 높죠. 그러면 이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은 저당권에 대한 담보권은요. 질권이 설정이 돼요. 저당권에 대한 담보권은 질권을 설정해요. 그럼 우리가 이 저당권은 자, 전세권,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도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전세권이나 지상권 밑에 어떻습니까? 저당권에 부기 등기를 해야 이 저당권이 전세권, 지상권에 미치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요. 이 동산질권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동산은 등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저당권은 등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에 대한 질권, 이것은 등기할 수가 있죠. 그럼 저당권 등기니까 이것은 권리질권이고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동산질권은 등기가 안 되지만. 그러면 이 질권이 또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질권의 등기를요. 이거와 똑같이 이 저당권 밑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어떻습니까? 질권의 등기를 해줘야 이 질권이 저당권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권리질권도 등기할 수가 있고 권리질권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해야만이 이 질권이 저당권에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넘기시면은 양가로 사이 실행만 보시면 돼요. 자, 권리질권이 목적이 된 저당권 등기 부기 등기라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부기 등기로 격려하고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해야만 이 질권이 저당권에도 미친다라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신탁 등기가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요. 신탁 등기 한 2페이지 쓰니까요. 마저 해버리죠. 신탁 등기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뤘어요. 자세히 다뤘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시라고 했어요. 깊이 들어가지는 마시고 그냥 몇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어떻게 운용할 줄을 모를 때는 투자신탁회사에 맡긴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때 맡기는 사람 우리는 위탁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탁을 받는 사람 우리는 수탁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신탁이 관한 등기할 때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에요. 부동산 실명법상에 나오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은 등기를 못해요. 무효니까. 그러니까 신탁법상 유효인 등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내가 직접 받을 수 있지만은 제3자 을한테 지급하라고 해요.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게 하게 되고 이 사람을 우리는 수익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갑이 최초의 소유자다.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 그러면서 이 해가지고 A 앞으로요 소유권을 이제 이전을 합니다. 소유권을 신탁을 원유로 이전하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해요. 신탁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탁의 목적, 기간 여러 가지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탁 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신탁 등기는요. 신탁을 원유로 하는 이전 등기하고 이 신탁 등기는요.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한다는 거죠. 신탁 등기는 여기다가 신탁의 목적, 기간, 수익률 이런 걸 적게 될 텐데 여기다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탁 원부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기재하고요. 자세한 내용을. 그래서 신탁 원부 23호 이렇게 해서 여기다 자세히 기록하고 여기다는 그냥 신탁 원부 23호 이렇게만 적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신탁 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신탁 등기. 그러면 신탁 원부의 내용도 원래 등기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빠져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등기부의 일부가 등기 기록에 이제 등기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빠져나왔으니까 등기부 부속소리라고 하고요. 이 등기부 부속소리하고 등기부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넘기시면은요. 절차부터 보죠. 몇 가지만 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신탁 등기는요. 우리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A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겠죠. 공동 신청.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궁금한 건 이건 신탁 등기, 요걸 다룹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 A가 단독 신청한다는 거죠. 단독 신청. 단독 신청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3번. 등기관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원부를 작성을 하고요. 여기다는 신탁원부 번호를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신탁원부는 원래 여기 들어가 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는 거죠. 그걸 등기부 부속서류라는 거죠. 그리고 5번 보시면요. 신탁 등기는 신탁을 원유로 하는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동시에. 보존 등기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기억하시고요.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 옆에다가 쓰면 돼요. 한 개의 순위 번호가 이루어져요. 한 개의 순위 번호. 그리고 동시에요. 일괄하여 이루어집니다. 일괄. 여기는 없네요. 일괄 신청. 동시에 밑에다가요. 일괄 신청 쓰면 되겠죠.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한다. 따라서 한 개의 순위번호, 동일한 순위번호가 부여된다.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지만 수탁자가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면은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위하여. 이렇게 대위하여 신청하다 보면은 동시에 신청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7번 보시면요. 만약에 토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수탁자 하나의 회사에서 이걸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개의 회사가 들어와서 이것을 공동으로 운용을 합니다.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두 회사는 어떻습니까? 동업을 하는 관계가 되겠죠. 공동 사업을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 공유가 아니라 합유라는 거죠. 합유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공유가 아니라 합유라는 것이죠. 합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제 9번, 10번은 말소하는 것인데, 말소 등기도요, 신탁 등기 하는 거와 동일하게 보면 돼요. 말소도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다. 동시에 한다. 이 말소와 동시에 말소가 돼요. 그리고 이 신탁 등기의 말소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말소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만 이제 함께 짧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은 좀 기억하시면 돼요. 신탁 등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방금 했던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고요. 만약 이거보다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범위에서 나오면은요. 이 정도는 우리가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 등기부만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면 요 그림만 좀 기억해 뒀습니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요 정도는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마쳤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4장을 건너뛰고 왔어요.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으로 가서요. 기입 등기가 이제 실체관계 불일치할 때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